사람의 지능 차이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방향성을 갖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따라서 합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보다 노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객관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네. 고졸에 네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다른 일을 하셨고 공부하신 게 아니고 네. 그러다 공부로 뛰어드셨는데 자기 확신과 효능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3년 만에 합격하셨거든요. 네. 이 것들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똑같은 어떤 상황, 비슷한 상황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보고 동기부여 싶거든요. 네, 차원에서. 동기부여 쪽인 네. 차원에서 저는 모든 일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반이 돼 있어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두뇌를 활용하는 측면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태까지 어떤 활자를 읽어봤냐, 어떤 활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만화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고를 유발하는 책들 있잖아요. 네. 어떠한 방향으로든 그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활자를 이제 읽었냐 안 읽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능이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느낌. 아니야, 여전히 공부에는 머리가 중요해라고 혹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나왔고 인천 소재 전문대학을 갔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퇴를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타입도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도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에 도전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지능 차이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방향성을 갖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따라서 합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보다 노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어떻게 사고를 했냐의 차이지 그 지능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네. 잘 쉽게 생기진 않잖아요. 네네. 안 해보던 거고. 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수험 기간 동안 그 모의고사를 봐요. 학원에서 매주. 네. 그 학원 모의고사에서 늘 상위권이었어요. 4과목 중에 인사라는 경영학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그 과목을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있었어가지고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방법의 요체를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법에 대한 요지는 구조화인데요. 이제 구조화는 이제 이윤규 변호사님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익히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윤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저한테 체화를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눴거든요. 네. 목차, 복사, 밑줄, 그리고 포스트잇 공부 방법이라 해가지고 제가 얘 이름 붙인 거고요. 네. 메타인지라고 해서 역시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이 4가지를 통해서 좀 현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출 위주로. 야,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대학에서 법학 전공하신 분들도 이 시험을 치시고 네네. 그다음에 내로라는 분들이 이 시험 네. 준비를 하시는데 거기서 고졸이시고 그런데 상위권을 유지를 하시면서 모의고사에서 방법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구조화에 대해서. 일단 그 목적은 구조화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론적인 게 4가지인 건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고 안 되면은 본인에 맞게 체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차를 복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흔히들 공부할 때 머릿속에 서랍을 만들려고 하는데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접근한 게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목차가 있거든요. 네.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 그리고 비정규, 그리고 집단적 근로관계가 있거든요.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4가지의 서랍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구조화를 먼저 해놔요. 그리고 해당 만약에 총론을 본다 그러면 총론 밑에 하위 목차 있잖아요. 목차 있는 하위 목차. 네. 그거를 보면서 유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구조화를 해놓고 총론 파트, 보려고 하는 파트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샌가 노동법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먼저 해놓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밑줄 복사라는 건데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 수험생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밑줄을 어느 기준으로 치냐.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강사님이 중요한 거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를 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능동적인 공부를 위해서 그 책 보면은
큰 목차 아래에 작은 목차가 있어요. 네. 그 작은 목차를 기준으로 삼고 이거를 포함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을 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1단계는 연필. 왜 연필로 하냐면 어느 게 중요한 건지 확신이 안 서니까 처음에 볼 때는 넓게 연필로 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빨간 펜으로 이제 범위를 줄여가면서 치고요. 형광펜으로 할 때는 이제 정말 이 목차가 포함하는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치는 건데 밑줄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표시하는 내용들이 네. 아까 이제 강사님이 중요하다든지 또 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어떤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네. 의미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축 파일 같은 거죠 머릿속에 이거를 딱 네네. 누르면 뒤에 그게 나오게끔 네네네. 사고의 어떤 저는 제 영상이나 책에서 트리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예, 트리거, 예, 맞습니다. 그 하나를 건드렸을 때 나머지가 나오게끔 이게 내가 네.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런 중요해요. 표현으로 아마 현출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참고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같은 것들이 세부적으로 더 궁금하시고 하면은 제가 구조 독서법 영상들도 올려뒀기 때문에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잇 공부법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포스트잇 공부 방법 역시 목적은 구조화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공인노무사 시험이든 변시든 똑같이 이제 주관식 서술형인 문제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내용을 알차게 써야지 이제 경쟁자보다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정의를 내린 게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그 챕터 앞에 붙였어요. 챕터 앞에. 네, 지금 챕터 앞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라는 챕터가 있으면 이 챕터와 관련된 하위목차 있잖아요. 법학 같은 경우에는 하위목차로 적었고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형 쟁점이 있어요. 각각의 시형 쟁점을 포스트잇에 써놓고 이거를 공부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을 때는 그 해당 챕터의 내용을 봐요. 그 공부를 한번 하고 앞에 챕터로 돌아와서 포스트잇을 보면서 말로 현출하는 거예요. 연출해보는 네, 거예요. 하나씩 현출해 보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발췌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목적이 이제 아는 것이랑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서 네. 효율적으로 공부 범위를 줄여가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더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책을 한번 회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볼 때 이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을 먼저 봐요. 포스트잇 보면서 현출을 해요. 분명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 되는 부분을 발췌독을 하고 된 부분도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부분도 이렇게 발췌독을 해요. 네.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 비어 있는 부분이 다시 채워지고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 포스트잇 공부 방법은 그러니까 법학이든 경영학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수험 기간 내내 했습니다. 어디에나 사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포스트잇에 하든 공책에 하든 네네네. 머리로 하든 자기가 그거는 다양하게 자기가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한편으로는 수험생 분들 중에 네. 또 강의만 듣고 네. 그 다음에 책이 필기만 하고 강사님이 밑줄 치는 데 다 쳤어요. 네네. 공부 끝!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결과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강사님이 공부한 거지 제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뭔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물론 남을 수 있는데 아마 10년, 20년 해야 남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무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포스트잇 네. 한번 해봤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던데요? 너무 괴롭고 막 네. 이렇게 공부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이게 포스트잇 공부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목차 복사하고 밑줄 쳐야 되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챕터 앞에다가 붙여놓고 하는 게 처음에는 오래 걸려요. 처음엔 오래 걸리는데 이게 숙달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남들보다 보는 범위나 그 답안지에 실질적으로 쓸 내용이 이제 양질의 것들로 정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고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계속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좀 꼬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응용도 바로 되죠. 네, 응용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보셔라. 그게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또 노무사님 이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네. 오늘 학원도 가가지고 아침에 9시에 가서 네, 저녁까지 듣고 왔고요. 네, 진짜 강사님 말씀하신 거 다 받아 적고 네. 그랬는데 내용이 하나도 현출이 안 돼요. 떠오르는 것도 없고 말로 잘 안 되는데요. 저 공부 잘못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분한테 어떤 뭐 친구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에 대한 뭐 인적사항이나 취미 같은 걸 말해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키워드를 던질게요. 키가 어떻게 돼요? 그분? 아니 뭐 취미가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싫어하는 음식은요? 거주지는 어디죠?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술술술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꾸준한 노력을 안 하셨을 뿐이지 이게 맥락은 같거든요. 맥락은 같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지인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던졌잖아요. 키,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거주지 이걸 던졌을 때 술술술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좀 꾸준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네, 뭔가 익숙하지 않고. 네. 진짜 겉핥기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 정도에서 보통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관성인데 그 기존의 관성을 깨는 반작용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기존의 관성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계속 공부를 하면 진짜 10년, 20년 해도 또 안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네네. 전체를 지금 들었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전체를 내가 개관할 수 있게끔 활용할 네. 수 있고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는 공부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아웃풋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말로 나에게 설명해 보면서 네. 이런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 구두로 하는 의미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 말로 하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네.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유입하게 돼요. 아, 이따가 뭐 먹지? 그럼 이것도 자극이거든요. 아, 자극을 통제하기 더 쉬운 방법이 말로써 내가 아웃풋 네. 해보는 거네요. 네, 그 신체 기능을 움직임으로써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손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네. 손으로 쓰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느리죠. 에너지도 엄청 소비돼요. 네. 쓰면 기분은 좋죠. 공부하는 느낌도 근데 기분은 들고. 좋죠. 네. 결국엔 볼펜에서만 기분이 좋아지는 그죠?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올라갈 텐데요.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 붙인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구조화해서 제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제가 처음에 단계로 목차를 복사했잖아요. 네. 저는 이 목차에다가도 단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단권화를 했냐면 이 목차만 보고도 이 해당 챕터에 대한 내용을 개관을 한 거죠. 파일도 아마 올라갈 텐데 제가 시험 20일 전부터 그 계획을 세웠어요.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구분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던 목차에서 해당 목차를 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P를 쳤어요. 네. 사인펜으로. 네. P가 이제 그냥 패스라는 의미로 그냥 쓴 건데요. 아는 거는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목차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어떤 그 목차는 하고 어떤 목차는 P를 쓰지 않았거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고 안 한 거를 위주로 봤어요. 그러다가 또 안 한 걸 위주로 봤고요. 그 P를 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없으면 또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좀 줄인 거죠, 저한테. 이런 공부법을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공도베이 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릴 때 이민영 변호사님도 똑같은 공부법을 쓰시고 또 네. 사실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데 방식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네네. P를 쓰시는 분도 있고 화이트로 지우시는 분도 있어요. 하는 거를 어마어마한 공부법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막 나는 모르는 것만 하겠다.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아는 것만 자꾸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 제가 읽은 책들 보면은 거기에서 그 부자들이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몇백 년 동안 이어진 방법을 그냥 이어서 한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느꼈냐면 그 아까 그 서브노트랑 기본서 말씀해주신 변호사분 있잖아요. 그분 나오셨을 때 이제 변호사님이 이게 상식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느낀 게 그 사시가 있을 때는 원래 그 상식이었던 공부 방법들이 끊기고 나서 좀 약간 변형이 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너무 지금 느끼는 게 많은데 네. 부자들은 기존의 부자가 되는 방식들만 했을 뿐이다 하는데 네네. 일반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네. 뭔가 새롭고 특이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과거로부터 쭉 내려온 방식인데 네.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부자가 아닌데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그냥 대신. 아니요. 꿈의 부자시고 또 그다음에 공부 지식에 대한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이걸 선택하신 거니까 네네. 이게 두 가지 본질이 똑같다고 느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나는 내 방식을 믿겠어라기보다 잘했던 사람들의 방식을 신뢰를 하시는 편인가 봐요. 검증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에 뭔가 공통점이 보였을 때 나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따라한다기보다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일화가 있긴 한데 제가 20대 초중반 때 방향성이 없었거든요. 네. 멘토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중반에 좀 비효율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갈피를 못 잡고요.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어서 멘토를 믿자라는 그거를 조금 어쩌면 그게 잠재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그냥 따라했습니다. 좋은 멘토를 가리는 혹시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그분이 그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되게 심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 안 한 분들 멘토로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네.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